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어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4월 18일 일요일 현재 시각 오후 1시 26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마침내 100장에 도달했습니다.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해 4월 2일에 제가 첫 방송을 했거든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간 기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리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기분이 같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고해 드리자면 부록이 두 장의 부록이 있어요. 거기까지 일단은 다 읽을 것이고 네. 이걸 끝으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이 아닌 한 51% 정도 있어서 생각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는 또 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마지막 장 100장 책의 내미가 아주 뜻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에 관한 글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100장 세교와 더불어. 부지런하면 3년, 게으르면 10년. 상월 선생이 육문중학교 교원으로 부임한 것은 1928년 2월이었다. 학생들은 베이징대 영문학부 출신의 젊은 어문교사가 새로 부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신임 교원을 맞이하는 학생들 마음에는 한 가닥의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교육청이 군벌의 특무 역할을 하는 불순한 교원을 발령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상월 선생은 단 한 번의 강의로 학생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었고 단박에 인기를 독점했다. 그는 120회장에 달하는 홍루몽의 방대한 줄거리를 단 1시간에 거의 다 소화하여 설명했다. 본질을 간추리고 거기에 적절한 세부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펼쳐나가는 선생의 세련된 담론에 학생들은 매료되었다. 상월 선생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 한 편의 소설로 붕괴하는 왕조와 조락하는 귀족 가문의 인과적 구조를 이해시켰다. 방과 후 한 학생이 운동장을 산책하는 상월 선생에게 다가갔다. 그는 인사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김성주라고 소개했다. 선생님, 홍루몽의 작품 이야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작가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습니다. 작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작가에 대해서는 생략했는데 성주 학생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요. 상월 선생은 성주 학생에게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의 집안 내력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설명을 다 들은 성주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조설근은 귀족입니다. 작가의 출신과
작품의 계급적 성격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월 선생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주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작가의 출신이 작품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출신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입니다. 홍루몽의 작가 조설근은 강희제의 특별 대우를 받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가 붕괴하는 왕조국가의 내막과 그 붕괴의 불가피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관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며칠 후 성주는 상월 선생의 숙소를 찾아갔다. 서가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영문책들과 정기 문학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 서가의 책을 다 섭취하면 대학을 하나 더 다닌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실례지만 선생님, 이 서가를 갖추는데 몇 해나 걸렸습니까? 상월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서가 앞에 다가가 성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네. 그렇다면 이 책을 다 읽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부지런하면 3년, 게으르면 100년. 그날 상월 선생은 김성주에게 홍루몽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압록강가에서 와 소년 방랑자 2권을 더 빌려주었다. 세 번째 책은 진독수 선집이었다. 나도 한때 진독수를 우러러봤지만 진독수의 우경투항 기회주의는 나와 중국 인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서 부르주아가 혁명 전선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농촌 인민혁명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했지요. 상월 선생은 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출교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복교를 위해 투쟁하다가 학교를 떠나야 했다. 길림을 떠난 상월 선생은 하얼빈, 상해, 베이징, 연안 등에서 문필과 교육 사업을 이어갔다. 그 후 그는 중국 인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1982년 타계했다. 훗날 이름을 일성으로 바꾸고 조선의 지도자가 된 김성주 학생은 끝내 상월 선생을 만나지 못했다. 그는 국경이란 묘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1990년이 되어서야 김일성은 선생의 셋째 딸 상효원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인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상월 선생의 유해는 베이징의 팔보산 열사릉에 안장되어 있다. 명망가 안창호와 길림 청년 김성주. 1927년 2월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 안창호는 북경을 거쳐 길림에 도착했다. 길림 한인교포사회는 약간 들떠 있었다. 한인교포들은 안창호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 그들 가운데는 안창호를 민족의 최고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한국인들은 거국가를 합창하며 안창호를 환영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나간다고 설워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거국가는 안창호가 조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를 때에 지어 불러 유행시킨 노래였다. 식민지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이 노래를 애창했고 이 노래 이상으로 안창호를 사랑했다. 안창호의 인품과 실력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되었으며 임시정부를 시답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안창호 개인에 대해서는 그가 독립운동의 선배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안창호를 탐냈던 이토 히로부미는 안창호에게 조각권을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안창호는 조선민족의 질을 높이고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국립협회, 신민회, 청년하구회, 대한인국민총회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정진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 등의 교육기관 등을 설립하여 민족 계몽에 이바지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안창호의 길림 도착 소식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청년과 학생들은 그가 묵고 있는 삼풍여관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안창호에게 길림성 교포 학생들을 위해 강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창호의 길림 강연은 이렇게 해서 성사된 것이었다. 청년과 학생들은 안창호의 강연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그들은 길림의 주요 거리인 차루가, 통천가, 하남가, 북대가, 우마항가 등의 곳곳에 벽보를 붙였다. 벽보를 본 길림의 교포들은 마음이 들떴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도산 선생이 오셨다지요? 라며 서로 확인했다. 안창호의 강연은 조선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마련한 것이었다. 시국 강연은 조양문 밖 대동공창에서 개최되었다. 그의 강연회는 작년 11월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의사의 추도식을 겸해 열렸다. 추도식에 참석한 길림성 산부요인과 유지들 그리고 길림성의 독립운동가들과 청년 학생들로 강연장은 일찍부터 빈자리가 없었다. 많은 청중은 서서 강연을 들어야 했다. 안창호의 강연 제목은 조선민족의 장래였다. 그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인용하면서 해박한 지식을 강약 조절이 잘 되는 어조에 담아 설파했다. 처음부터 청중들은 그의 언변에 찬탄했다. 그가 민족의 출로가 무엇인지를 음성을 높여 강조할 때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민족적 역량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이의 타개를 위해 민족 인격 완성론과 민족 경제 확립론을 내세웠다. 안창호는 우리 민족이 후진국으로서 외놈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인격 수양이 적은 데 이유가 있으므로 각자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수양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서로 화합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민족 경제 확립을 위해 국산품 애용과 민족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전개되는 물산 장려 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안창호의 강연을 들으며 일부 청년들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그들은 안창호의 말에서 조선이 후진국이란 말까지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조선민족이 열등하다는 주장에는 반감이 일었다. 조선이 망한 원인을 굳이 내부에서 찾는다 해도 그것은 당대 위정자들의 무능과 사리사욕이었지 민족성이 저열했기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민족 경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기업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이 결심만 하면 조선의 기업은 언제라도 파산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묶여 있었다. 일본은 조선 자본으로는 밀립대학 하나도 세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억압하고 있었다. 안창호는 만주에서도 민족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창호는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데 주권이 없는 민족에게 어느 나라가 발전소 같은 것을 만들라고 차관을 해주겠는가? 설령 그들이 차관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 남의 땅에서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가? 안창호가 말하는 국산품 애용이라는 말도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었다. 당시 외제를 쓰느냐 국산품을 쓰느냐의 문제는 극소수 상류계층에게나 해당하는 것이었다. 절대다수 조선인이 생존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터였다. 그들이 언제 외제 물건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지. 국산품이 아니라 지옥 상품이더라도 돈이 없어 못 쓰는 그들에게 외제를 쓰지 말라는 말은 공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요컨대 안창호의 계량주의는 독립운동은 하되 총독부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하자는 주장이나 진배 없었다.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정신 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때를 벗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주 독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강현장의 기류는 안창호의 주장에 공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물론 안창호의 강연에는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영향받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안창호의 주장이 민족의 투쟁 의욕을 거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청년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들은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력 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투쟁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었다. 안창호의 말을 따르면 독립투쟁은 없어지고 실력 양성만 남게 되어 있었다. 100번 양보하여 안창호의 말대로 실력이 양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민족적 역량을 어떻게 결집하여 독립을 쟁취해야 하는가를 그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내 청년 중의 하나인 김성주가 강연을 듣다 못해 쪽지에 내키는 대로 적었다. 그의 질문서는 맨 앞의 학생을 거쳐 사회자를 통해 단상까지 전달되었다. 1.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째로 먹힌 조선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2.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한가? 3. 연사가 말하는 열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가? 청년은 불안한 마음으로 강연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연자가 불쾌하게 생각한 나머지 혹시라도 강연을 망칠까 걱정이 되어 질문서를 쓴 것을 반쯤은 후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많은 청중들이 실망하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청년이 성급히 질문서를 내민 것은 열정 때문이었다. 청년의 성격 탓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청년은 명망을 얻고 있는 민족 지도자가 올바른 독립 노선을 가져주기를 진심으로 원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청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번졌다. 질문서를 받아 읽은 안창호는 손짓으로 사회자를 불렀다. 대관절,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회자는 어쩔 줄 모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안창호는 고개를 숙이고 질문서를 다시 읽었다. 강연의 장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안창호는 황망히 인사말을 하더니 강연을 끝내버렸다. 청중들은 도산 선생이 왜 갑자기 주접이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강연장을 빠져나갔다. 안창호는 구한말과 식민지 시대를 살다 간 성각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고학을 통해 입지에 성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안창호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정직과 무실력행이었다. 안창호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를 추모하는 공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을 정도다. 그에게는 건국 훈장의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장이 추서되기도 했다. 안창호는 북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다. 여기에는 그가 항일의 지조를 지켰으며 8.15 전에 죽어서 대한민국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미국에서 공부한 안창호는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과 비슷한 수준의 자학적인 민족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의 독립운동은 알려진 것처럼 그다지 치열하지 않았으며 활동 무대가 주로 외국이었고 직접적인 저항보다는 실력 양성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를 그다지 높이 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안창호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거사에 연루되어 4년형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 상해에 머물렀던 안창호는 독립운동보다는 순회 강연과 이상촌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는 김구의 폭력 저항에 늘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김구는 거사 사실을 대부분의 독립투사에게 알려 도피하도록 조치할 때 안창호에게는 사람을 시켜 간접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안창호는 대비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일경에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 거사 후 김구 일행은 곧장 대피했지만 안창호는 아무 사정도 모른 채 무작정 대피하라는 전달을 무시하고 있다가 엉겹결에 체포된 것이었다. 안창호가 타계한 것은 1938년.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에 묻혀있다. 조선의 김일성 주석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안창호의 여동생 안신호를 수소문에서 찾아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었다. 남에서 추앙받고 북에서도 인정받는 안창호. 하지만 나는 안창호가 온 국민이 떠받들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창호보다 치열하고 헌신적이었던 독립지사 가운데 안창호보다 우대받지 못하는 인물은 부지기수로 많다. 좌경 교조와 민족 자주. 페이스북에서는 요즘도 툭하면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을 주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1926년 김일성이 동만 오가자에서 조선 독립단 출신 변대우 노인을 만나 나눈 대화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무엇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고 스탈린이 어떻소 하면서 남의 나라의 말만 하는가. 매사에 러시아의 본을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 이런 것이었다. 요컨대 제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다. 노인은 자기 일도 없이 남들의 명제를 맹목적으로 외워가지고 다니며 거들먹거리는 것에는 기어코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변노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변노인뿐 아니라 김일성도 좌경 교조주의자들을 끔찍이 싫어했다. 세기와 더불어 전편을 통해 좌경 교조를 저주하다시피 하는 말은 수십 번도 더 나온다. 그중 일부만 소개하기로 한다.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종파 사대주의들은 대중을 조직화하려는 사업에서도 혹심한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급혁명론을 부르짖으며 빈곤농들과 노동자들만을 조직에 받아들였다. 그 밖의 계층에 대해서는 다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바로 저런 물건짝이구나. 쌀의 뉘만큼만 한 콧잠뱅이들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나머지는 다 따돌리는 것이 공산주의구나 하는 말을 돌리며 분개하기까지 하였다. 2권 196. 우리를 제일 놀라게 한 것은 동만지방 혁명가들의 활동에서 열병처럼 만연되고 있는 좌경바람이었다. 좌경병은 유격구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넓은 땅에다 공농 정권을 상징하는 소비에트 깃발을 띄워놓고 간부들은 혁명 하면서 무사분주하게 돌아갔다. 유격구 앞에서 싸움은 별로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니 무산자 사회건설이니 하는 허공중에 뜬구호만 연방 외치면서 얼렁얼렁 하루하루를 보냈다. 3권 28. 좌경을 경계하고 용납하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간도 땅에 와서 더 굳어졌다. 나는 그때부터 일생 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왔다. 간도 시절의 체험은 해방 후 우리가 좌경을 예방하고 관료주의를 청산하는 투쟁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3권 63. 이처럼 김일성은 일생 동안 좌경과의 투쟁을 하여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좌경 교조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무산자 사회 건설을 허공중에 뜬 구호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마오쩌둥의 경우도 거의 같았다.
좌경 교조들이 마르크스 레닌과 코민테른을 들먹거리며 끊임없이 혁명을 방해한 것은 중국이나 조선이나 매 한 가지 현상이었나 보다. 이런 현상은 조선의 좌경뿐 아니라 국제당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차츰 국제당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제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감당하려면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굳히는데 모를 박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 운동, 특히 제국주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식민지 약소국가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제당은 이 요구에 낯을 잘 돌리지 않았다. 국제당의 일군들은 큰 나라의 혁명 문제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작은 나라의 혁명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제멋대로 처리하였다. 3권 100 김일성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혁명의 주체는 자기 자신의 힘이며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자주적 입장에서 떠나 큰 나라들을 쳐다보는 사대주의자적 경향과 대국 본위적 경향을 낳게 하였다라고 지적했다. 동영 현성 전투에서 얻은 연대 합작의 교훈. 1933년 9월 상순 중공 동만 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왕청 유격대와 훈춘 유격대는 구국군과 연합하여 동영현을 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당시의 동영현성은 동영현 3차 구진의 위치, 동으로는 중소변경과 가까운 변경의 작은 진이었다. 당시 3차구에는 일본 괴뢰군 2,000명이 주둔해 있었고 그중 일본군은 500명이었다. 이 외에도 괴뢰 경찰과 괴뢰 자위단이 적지 않았다. 적들은 대포와 장갑차 등 현대화 무기를 갖고 있었고 주위는 견고한 방어공사를 구축하였기에 공략하기 어렵고 수비하기 쉬운 곳이었다. 김일성이 인솔하는 왕청유격대와 항일구국군, 시세영, 사충항부 및 반일부대 금산부 등 1,500여 명은 제 시간에 집결 지점에 도착하였다. 최현의 훈춘유격대는 연락 차질로 상황이 종료된 후 도착. 왕청유격대는 방어공사가 제일 견고하고 경비가 제일 삼엄한 서산포대를 삼면으로 보유하고 적의 포대를 향해 맹렬한 화력을 퍼부었으나 적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유격대는 우회적인 전술로 적의 화력을 분산시킨 후 돌파구를 찾아 다시 맹렬한 공격을 하여 끝내 적의 요새를 점령하였다. 유격대는 방향을 바꾸어 서대문으로 쳐들어가 남문과 동문으로 돌입한 구국군과 회합, 격렬한 시가전을 펼쳤다. 이 전투에서 120명의 일본 괴뢰군이 죽거나 상했으며 항일군 측은 52명의 사상자가 생겼다. 이 전투는 항일부대에서 조선 유격대의 위신을 대대적으로 높였으며 특히 김일성 유격대가 총탄 우속을 해치고 구국군 대장 사충항을 구한 사실은 구국군 장병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동영현 전투 후 유격대와 각 반일부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이른바 반일 연대 합작이 실현된 것이었다. 이상 연변일보 첨주. 작년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이 통합하여 민중당으로 출발한 직후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분들이 정의당을 찾아가 형제당을 운운하면서 합작 및 통합을 언급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짓을 왜 하는지 안타까웠다. 위에 소개한 동영 현성 전투는 당시 동만에서 활동했던 각종 반일부대들이 연대 합작하여 승전을 일궈낸 일대 쾌거였다. 특히 김일성은 조선 유격대의 합법화가 이 전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보아 연대 합작에 온갖 노고를 기울였다. 아무튼 연대 합작도 전투도
모두 성공적 결과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인 유격부대의 공로가 단연 제1이었음을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전투에 대해 김일성은 긴 회고담을 남겼다. 그중 연대 합작과 관련된 부분은 생각 없이 연대 합작을 구걸하다시피 하는 오늘의 소수정당에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오의성, 사충항과의 연대 합작 담판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공동전선도 자기의 주체적 힘이 강해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1932년의 남북만 원정과 1933년의 크고 작은 전투들에서 자체의 군사적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거나 유격대를 승승장구하는 무적의 철군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더라면 오이성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문 밖에서 쫓아버렸을 것이다. 오 사령과의 합작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강했고 정치 도덕적 풍모가 구국군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열렬한 애국심과 국제주의적 우애심, 자기신념의 정당성이 그를 공감시켰기 때문이었다. 나는 구국군과의 합작을 실현한 그때부터 통일전선을 위한 최상의 수단은 주체적 힘이라는 것. 이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우군이나 우방과도 연합하여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하기 위한 투쟁을 일생 동안 벌여왔다. 이상 3권 184. 김일성은 좌파일까 우파일까? 나는 새 사회안전부장이 임명될 때마다 매번 우경을 범해서도 안 되지만 좌경을 경계하며 민생단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경계하고는 한다. 좌경은 정치적 사기꾼들과 야심가들이 새형의 민생단 소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온상이다. 이 온상의 주인들은 남들보다 10배나 20배쯤 더 높은 목소리로 혁명을 운운하고 충실성을 운운한다. 이러한 초혁명성이 지난날 유격구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제멋대로 농락하던 좌경분자들의 소행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우경이 공개적인 반혁명이라면 좌경은 은폐된 반혁명이고 우경이 암이라면 좌경은 그에 못지않은 독버섯이다. 4권 71조. 김일성의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색거리 중의 하나가 과연 그는 좌파일까 우파일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갑부건 지주건 기독교인이건 가리지 않고 포용했다. 그가 동지의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이념이 개입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애국 항일이면 모두를 동지로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는 이념적 좌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에 대한 거부감을 더 많이 토로했다. 막스 고전들을 한 배낭씩 지고 다니는 축들은 적군 속에 혁명 조직을 꾸린다는 것은 일종의 계급 협조와 비슷한 우경적인 탈선이라고 비평하였다. 지금 청년들이 들으면 코막고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겠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일면적인 입장이 상당할 정도로 득세하였다. 형세식 막스주의자들은 무조건적인 비타협성을 혁명가의 특질로 보면서 계급 옹호와 계급적 비타협성의 구호 밑에서 계급의 이익 일면만을 고창해왔다. 좌경분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등을 돌려대고 적의 진지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4권 215쪽. 김일성은 왕청 5구 회의에서 소비에트를 폐기하고 인민혁명정부로 대체하였다. 그는 공농유격대는 반일 인민유격대로 적유대는 반일 자위대로 개명했다. 이것은 이념의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린 조치였다. 번지르르한 혁명적 언사와 초당적인 구호의 뒤에서 좌경은 항상 대중을 우롱하고 억누르고 기만하여 공명과 출세를 꿈꾼다.
그 공명과 출세를 위하여 자기를 언제나 최전선에서 돌진하는 땅크나 장갑차로 묘사하는 것이 좌경이다. 3권 63쪽. 김일성이 좌경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보았던 데에도 있었다. 그가 유격전을 채택하려 했을 때 그것이 러시아 혁명의 방침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중국 마오의 경우도 똑같이 당한 일이었다. 김일성은 레닌은 유격전을 이미 실제로 폭동에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 전쟁에서 대전투 사이에 얼마간 중간기가 닥쳐왔을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보조적인 투쟁 형태로 규정하였다. 레닌이 유격전을 기본 전투 형태로 보지 않고 일시적이며 보조적인 투쟁 형태로 본 데 대하여 나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였다 라고 말함으로써 어조는 완곡하지만 레닌이 최소한 만주에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했다. 오히려 김일성은 한 발 더 나아가 곽재우, 신돌석, 김응서, 정문부, 서산대사, 최익현, 유인석 등 조선 의병장들의 용감성과 다양한 전투 방법이 자기를 매혹시켰다고 토로했다. 김일성이 동만 현지 최고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박소심과 벌인 논쟁은 시사하는 바가 잠옷 크다. 박소심은 막스 레닌 고전가들이 역사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각이한 측면에서 해석한 명제들을 한참이나 뜬금으로 쭈르르 외우는 사람이었다. 김일성은 박소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1. 막스 레닌 고전들에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이 선차이고 민족적 해방이 후자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우선 일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2. 종주국에서의 혁명이 식민지 나라들의 혁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 노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해야 독립할 수 있단 말인가. 3. 조선의 형편과 10월 혁명이 일어나던 러시아의 형편은 크게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러시아처럼 무산혁명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김일성의 의문 제기가 지극히 합리적이며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자주성이다. 과연 김일성은 우파였을까? 좌파였을까? 나는 이런 질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논의는 애초부터 결말이 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일성은 마르크스 레닌에 종속되지 않은 자주적인 항일 민족주의자였다는 사실이다.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나는 세 가지 사상. 1946년 1월 1일 평양에서 신년회가 열렸다. 허가희, 친소파가 박헌영에게 러시아 말로 신년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자 박헌영도 러시아 말로 되받아 인사했다고 한다. 박은 김일성에게도 러시아 말로 인사를 했다. 김일성은 웃으면서 우리말로 정초 인사까지 소련말로 하겠습니까? 라고 농담을 건네자 좌중에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이북에서는 전후 1955년 무렵까지 정월 초하루 신년 인사를 러시아 말로 할 정도로 소련풍이 심하였다. 박병엽 구술,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35쪽. 이제는 남쪽에도 어지간히 알려졌듯이 세기와 더불어는 중국 동북을 중심으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의 기록이다. 이 무장투쟁은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역사적 명칭으로 표상된다. 이 무장투쟁이 값진 이유는 하도 많아서 모두 나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일단 부도덕한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한 것은 민족과 정치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를 실천한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이 책은 전 8권으로서 김일성 집필 1에서 6권과
계승본 7, 8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승본이라고는 하지만 필자가 이미 초안을 잡아놓은 6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김일성의 저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방대한 회고록은 김일성의 성장담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1926년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필두로 동영 현성전투, 마촌작전, 무송원정, 북만원정, 보천보전투, 간산봉 전투, 고난의 행군, 대흥단 전투 등 굵직굵직한 대제국주의 투쟁의 역사가 선명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신중국을 탄생시킨 3대 혁명투쟁으로 마오를 정점으로 한 중앙당의 대장정과 대장정에 참여하지 않은 남방 홍군의 유격투쟁 그리고 동북에서의 항일투쟁을 든다. 그런데 대장정은 1년, 남방 유격투쟁은 3년이 소요되었지만 동북 무장투쟁은 장장 14년이나 이어진 것이다. 나는 대제국주의 무장투쟁이 14년이나 중단 없이 이어진 사례를 세계 다른 민족의 저항사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동북의 항일투쟁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낸 쪽은 중국인이 아니라 단연 조선인이었다는 점이다. 남만의 양세봉의 필두로 이홍광과 이동광, 북만의 허형식, 박성길, 리항만, 김책, 최용건 그리고 동만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김일성과 최현, 오중흡 등이 그들이었다. 물론 중국인 쪽에서도 양정우, 조상지, 위증민, 왕덕태, 주보준 등의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다. 다만 조선이건 중국이건 이들은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공로자는 무덤도 남기지 않고 죽어간 숱한 무명의 전사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북 무장투쟁은 뭐니뭐니 해도 자주적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일례로 김일성은 러시아 말인 소비에트를 인민혁명정부로, 공농유격대를 반일 인민유격대로, 적위대를 반일 자위대로 개명했다. 이것은 조선혁명에서 이념과 함께 사대주의를 탈색시킨 조치였다. 이처럼 그가 시종일관 경계한 것은 좌경교조와 사대주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마오의 중국공산당은 장제스의 국부군에게 쫓기느라고 동북에까지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었으며 소련의 국제당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대국의 혁명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작은 나라 조선의 혁명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소련이 뒤늦게 동북 항일연군과 조선인민혁명군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일소 불가침 조약이 깨지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은 철저히 인민중심이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큰 가치를 지닌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이념보다는 인간이었고 계급보다는 민족이었다. 이런 관점은 세기와 더불어 전편에 걸쳐 자주 피력되어 있다. 그들의 투쟁은 철저히 민본이었다. 바꿔 말해서 인민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투쟁이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투쟁은 자연과의 투쟁이기도 했다. 그들은 영하 3, 40도의 악조건에서 14년 동안이나 버텼다. 훗날 카스트로가 김일성을 만나 중국 동북 날씨가 이토록 혹한인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대관절 무얼 먹으며 투쟁했느냐고 물으며 경탄했다고 한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그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며 투쟁했다. 그들은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인민의 전답을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민에게 닭 한 마리, 강냉이 한 부대를 받더라도 끝까지 돈을 치렀다. 이런 모든 미덕들을 실천 가능하게 만든 사상은 무엇일까? 먼저 공산주의는 아니다.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나는 공산주의에는 실체가 없다. 공산주의는 이상적인 관념적 구호로 사용되었을 따름이다. 이 책의 저자는 변증법이라는 단어도 한번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저자는 계급투쟁에도 반대했다. 세기와 더불어에 나타나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신은 세 단어로 압축된다. 그것은 민봉과 민족과 자주이다. 이북의 3대 세습은 나쁜 것일까?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23일에서 2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6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지지율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는데 20대는 1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81%에 이르렀으나 2주 만인 이번 넷째 주 조사에서는 68%로 내려앉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동시 입장 25%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20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3대 세습 등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화됐다. 특히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20대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북한이 갑질을 했다고 여기고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올림픽이라는 국가 공동 목표를 위해서는 다소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강해 2030 세대의 새로운 현상을 잘 몰랐다고 분석했다. 이상은 한겨레 기사를 참조한 것인데 다소 편향된 면이 있는 분석으로 보인다. 20대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0대의 68%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보다 여전히 5%나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대의 대북관이 다른 연령층보다 딱히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무튼 이남 사람들은 이북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북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그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는 이북이 핵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커졌다는 한겨레식의 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의 핵심은 바로 3대 세습에 있다고 본다. 한겨레의 선임기자 성한용은 칼럼에서 김정은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독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관점은 이남의 기성세대 다수에게 공유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3대 세습에 대한 선입견이 전제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국가 권력의 세습이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 그들은 국가 권력 세습을 재벌 세습이나 교회 세습과 동일시한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정당한 것일까? 국가 권력의 교체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선거와 선양과 세습이다. 선거는 서양식 데모크라시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한국인들은 이 방식만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노태우와 이명박과 박근혜는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다음으로 선양은 까마득한 시대 중국 오순우탕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지금 중국과 베트남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최근 들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권력 승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세습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오해가 많다. 한국인들은 세습은 시대의 뒤진 방식이며 세습은 독재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습은 인류 역사에서 다른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채택된 방식으로서 지금도 대략 10개국 정도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알듯이 조선 왕조는 27대의 세습을 통해 518년 동안
국채를 유지시켰다. 선거와 세습은 둘 다 가치 중립적이다. 참고로 나는 개인적으로 선거나 세습보다는 선양에 더 관심이 높다. 2017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현대 한국알리기 세미나에서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 교수는 23년 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모두들 북한이 곧 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북한은 망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은 작년에 4%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주국이라면서 3대째 세습이 북한에서 용인되고 있는 이유는 유교적 군주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종우 시라큐스대 교수는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을 중앙 집중화 시스템인 유교에서 찾아냈다. 그는 한국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유교를 비과학적인 범주로 또는 주변적인 요소를 치부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사회과학적 분석의 틀로서의 유교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경제와 정치의 발전을 규명해내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 25분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용어를 무려 90번 이상이나 사용했다. 이는 민유방본, 이민위천이라는 정통 유학사상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왕조의 왕과 사대부들이 가장 중시한 용어도 인민이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북이 유교 도덕 국가라는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오늘날 조선을 움직이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이 아니다. 그것은 항일혁명의 과정에서 유효적절하게 이용한 도구였다. 오늘날 조선을 움직이는 것은 정도전, 세종, 영조, 전봉준 같은 인물들의 사상이다. 불행히도 한국의 기성세대는 조선 왕조에 대해 너무도 모른다. 그들이 알고 있는 조선사 지식은 조선 총독부에서 2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왜곡 조작하여 1937년에 완간한 조선사 35권의 범위에 갇혀 있다. 그리고 이것은 1990년대 이전까지 남과 북 공통된 현상이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맹북이라고 하면 한국의 기성세대는 맹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사관의 가장 큰 폐해는 사실을 훼손해 국민에게 열등감을 주입하고 비주체적인 삶을 내면화한다는 데 있다. 민족에게 열등의식을 심는 데에 식민사관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열등의식은 모양주의로 반면화되어 있다. 단재 신채호, 위당 정인보, 석주 이상용 등이 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우리 역사 연구에 매진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오늘날 조선은 조선 왕조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조선을 제대로 알기 어려우며 조선 왕조를 비하하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조선을 비하하는 시각을 버릴 수가 없다. 조선 왕조와 조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조국 통일로 다가가기가 어렵다.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기성세대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이로써 마지막 100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